오늘 데일리 탑 이슈 주제는 바로 스토킹, 오늘부터 중봉제입니다. 계속해서 계류가 되고 말도 많고 탈도 못 났던 이 스토킹 처벌법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은 사실 스토킹이라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일반 형법이 적용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그것도 한 10만 원 정도에 그쳐서 정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는 누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다라는 사실도 사실 최근에 들어서 그것이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전까지는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었고요. 네. 범죄라는 인식이 생겨난 게 90년대 말서부터 생겨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따로 떨어져서 하나의 범죄로 규정이 되고 그것을 중범죄로 처벌하게끔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에서 지난 9월까지 신고된 스토킹 범죄 건수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29.3%가 늘어난 그 194건이 이제 적발이 됐다고 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0건 정도가 접수가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토킹은 기본적으로 계속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언제 될 것인가 많이 주목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부터 중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또 지켜보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들 모두 처벌됩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 글, 영상 등을 이렇게 도달하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 이것도 스토킹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거 등에 이제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러니까 제가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상한 물건이 와 있어요. 섬뜩하죠. 이것도 역시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받게 되느냐? 네. 3년 이하의 그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흉기 같은 것이 사용이 되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피해자를 1366 등의 그 보호시설과 연계해서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고요. 또 추가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고요. 또 스토킹의 범죄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경찰 직권으로 피해자를 또 주거지 등으로부터 스토킹의 가해자를 접근 못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피해자를 이제 거기서 분리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그 범죄자와의 접촉을 막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전에는 이런 직권이 결재받느라고 늦어지다가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시행이 된다면 그나마 그래도 스토킹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접근금지 신청하려면 신청해서 결과 나오기까지가 세월아 내월아 하다 보니까 그 골든타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특히 이 스토킹 범죄가 주로 이제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루어질 경우 가정폭력 범죄에 들어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참 애매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런 개정, 그리고 이런 법의 제정 굉장히 좀 찬성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이 스토킹이 뭔가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죠. 90년대 후반에서야 사실 스토킹이란 말이 저희가 좀 들려오기 시작했고 정확히 스토킹이 뭔가가 좀 정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기존에 우리가 논된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이 인정이 됐다가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2년 만에 이게 스토킹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포함이 된 것이죠.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또 말, 뭐 부호, 특정한 부호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또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이게 전부 스토킹에 포함된다고 확정이 된 겁니다.
전통적인 스토킹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접촉이 있게끔 쫓아다니고 하면서 뭐 그 사람을 쳐다보거나 따라다니거나 그다음에 물건을 갖다 두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것은 이전에도 이제 경범죄로 처벌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의 스토킹도 확고하게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 온라인 스토킹이 굉장히 다양한 네. 그런 수법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형도 어마어마하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계정을 갖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람이 다양한 계정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것도 역시 온라인 스토킹이 될 수 있고요. 뭐 문자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갑자기 뭐 물음표만 보낸다거나 계속 물음표만 보내는 거예요. 계속 문자만 느낌표만 보낸다거나 아니면 계속 하트만 보낸다거나 이게 스토킹이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역시 이제는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을 막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스토킹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토킹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지금은 판례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 그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스토킹을 구분하고 확실하게 그 행위에서부터 생기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감지를 해야 되는 그런 담당자나 혹은 기관이 어떤 것이 스토킹의 범죄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인지시킬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를 해서 이 온라인 스토킹이 어디서부터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스토킹 처벌법 필요하다. 저도 사실 이런 관련 스토킹으로 일어난 그런 끔찍한 범죄에 관련해서 뉴스 인터뷰 같은 거를 하게 될 때 제가 늘 빠지지 않고 하는 모든 분들이 공통되실 거예요. 이거 처벌이 왜 안 되냐. 어떤 이런 살인, 뭐 상해 이런 흉악 범죄로 가기 전 단계가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막지 못하냐. 뭔가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 왔는데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스토킹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 내리기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애매하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요? 뭐 전화 5번은 괜찮고 뭐 6번부터 안 된다고 할 것인지.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애매한 거죠. 뭐 맞습니다. 쫓아다니는 게 뭐 하루 이틀은 되는데 3일 이상은 안 된다든지. 그리고 또 농담삼아 그런 얘기들도 했었잖아요. 뭐 정우성 씨가 계속 쫓아오면 나는 스토킹이라고 하기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이 어떻게 느끼는가. 받아들여지냐. 결국은 그러면 그 사람의 심정이 사실은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라든가 컨디션이 좋을 때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스토킹이라고 어떻게 이제 믿고 거기에 따른 상대방을 피해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처벌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범죄적 행위를 좀 가볍게 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또 굉장히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왔죠. 실제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좋아하면 얼마든지 쫓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 가지고 범죄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눈만 마주쳐도 범죄냐. 뭐 이런 식의 반발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실제로 그 범죄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이런 항의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법률적인 어떤 행위들을 이어나가면서 이 가해를 한 사람이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갖다 떼놓은 그런 수사기관, 공권력들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기준이 필요합니다. 빨리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을 잘못 만들었다가는 정말 더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런 신중론이 서로가 맞서 왔는 건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요, 최근에도 이제 벌어졌습니다만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C씨, 이분의 어머니 A씨가 30대 남성 B씨한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태현 살인사건, 이런 사건들이 결국 스토킹에서 바로 그냥 강력한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갖다가 띠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스토킹을 미적미적하게 처리하다간
더욱더 극심한 강력 범죄들을 방치하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설득이 되면서 이 법이 통과됐고 그리고 지금 시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형벌을 만들 때 사실 이 행동이 어떤 죄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가 애매한 개념이 다수 포함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진통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 결국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뭔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딱 규정을 내려주시고 제가 그게 왜 문제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반의사불벌죄, 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거부해서 예.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처벌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반의사불벌죄죠. 이거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치 않으면은 처벌하지 마 이런 거죠. 자,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 얘기가 잘 통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통했으면은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언뜻 잘못 보면. 그런데 이래서 합의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태도가 완전히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의사불벌죄가 갖고 있는 이 함정을 악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자, 일단 스토킹을 했다가 적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너무너무 잘못됐다. 내가 이게 범죄인지 몰랐다. 이러면서 읍소하고 온 가족이 와가지고 사과하고 그러면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꼭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합의에 이르거나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관용이 딱 떨어지는 순간 바로 재범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한 단계를 탁 점프해서 바로 강력범죄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의사불벌죄를 이 법에 관철시키면 안 된다. 이런 스토킹이 들어왔고 그 스토킹이 특히나 명백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바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또 이런 고민들을 또 현장에서는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또 과잉적인 어떤 처벌을 하는 게 아닌가. 이 사실 이런 그 스토킹 행위들을 실제로 이것이 중범죄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젊은 층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이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전과를 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특히나 이제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이 갱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보다도 이거는 어떤 가해자를 갖다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 법을 만든 명분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토킹 행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그것도 아주 전문가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 스토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확실하게 떨어뜨려 놓는 그런 분리를 시키는 그 포인트와 또 방법 그리고 그 시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훈련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평론가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집어주신 것 같아요. 앞서 왜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처음에 원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면 충분한 사과를 받아서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 흔히 합의를 종용당한다 이런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시달림의 시작인 거예요. 맞아요. 합의해줘 네. 부모님도 찾아오시고 그게 또 스토킹이에요 또. 그게 또 다른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는 분리를 원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신고를 했는데 끊임없이 찾아옴을 당하고 합의를 종용당하고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 내지는 그래도 가까웠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죄책감도 들게 되거든요. 그럼요. 내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전과자가 된다고 내가 나쁜 건가? 이런 부담감까지 안게 되는 점 때문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문제되는 거고 사실 또 반대의 입장도 이제 존재가 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둘 간의 일은 둘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애정 문제, 단순히 애정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참 많은 고민이 들게 하는 법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 중에서 네. 이 그 반의사 불벌죄를 빼면 안 된다는 네. 주장에서는 이것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사소한 것들을 갖다가 스토킹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반의사 불벌죄를 내세우면서 합의를 역으로 또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 근거로 내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보험 사기와 같이 일종의 하나의 사기 수법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은 근데 어떤 법이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가능성만 가지고 법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은 다 성립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먼저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막 시작이 되니까 좀 데이터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구체적으로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기간 동안은 시행착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스토킹이라는 걸 좀 가볍게 여겨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김태현 모녀 살인사건의 경우도 그렇고요.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데 이 스토킹으로 시작된 중범죄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예,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는 어떤 대상을 특정을 해놓고 그 대상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정서적인 정서적인 가해 행위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서적인 가해 행위를 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종한 사적 복수의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 사적 복수의 방법이 먹혀들지 않았을 때 그 심리적인 괴멸 상태에 이제 놓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적 복수를 갖다가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돼? 그러면 나는 한꺼번에 이 복수심을 갖다가 해소하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어떤 범죄들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TV 프로그램에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아주 희한한 형태의 그런 범죄라든가 혹은 갈등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실 텐데요. 거기서 가장 단골로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스토킹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 학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있어요. 그런데 20년 뒤에 예전에 학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한테 계속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끊고 새벽 2시, 3시에 전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화를 갖다가 시도 때도 없이 해서 결국은 노이로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스토킹이거든요. 다. 이런 건 내가 이 전화를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그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의 마음의 응어리들을 갖다가 풀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은 좋겠지만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뭔가 외압에 의해서 딱 이렇게 끊어지게 됐을 경우 이게 폭행으로 이어진다거나 혹은 이 스토킹을 했던 대상을 알게 됐을 때 역으로 강력한 어떤 물리력으로 그런 스토킹 행위를 차단하게끔 하다가 그것이 범행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그것이 정말 더 커지게 되면 김태형과 같은 그런 살인행위로 이어지게 되는데 솔직히 이 김태형 같은 경우는 스토킹 위에는요 아무런 그런 징후를 알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이제 서로가 이제 그야말로 그냥 소통 정도를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소통 정도로 이제 뭔가 호감을 느낀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사람이 자기의 호감을 표시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게 되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 거절만으로도 그냥 바로 그냥 강력한 살인 행위가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니까, 스토킹은요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은 있지만 이게 어떤 정확한 패턴이 보인다거나 요 정도까지의 현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강력범죄로 간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연구도 많이 돼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더 사전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역시 피해자 보호, 평론가님 지적해 주셨지만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죠. 예, 지금 뭐 경찰은요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 변화에 따라서 그 경찰관들이 어떻게 법 집행을 해야 되는지를 열심히 이제 준비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복적인 교육도 했고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열었더라고요.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지난 18일에 그 서대문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관이 법을 제대로 모르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담당 경찰관들이 법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법을 제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긴급조치 또 현행범 검거 피해자 보호 지원의 이 단계별 적용 상황을 제대로 그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그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계속 훈련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의 분리조치, 이게 여러 가지로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만 갖고는 제대로 준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한계를 얼마나 시행 전에 완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다양한 이제 가상적 영역에서의 어떤 조치에 대한 합의들, 이런 것들을 일선에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또 일종의 전문가들이 모든 현장에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장 상황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전문가가 상황에 맞는 그 조언을 해준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둔 그런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거듭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스토킹이라는 게 살인, 뭐 그보다 더한 뭐 그런 흉악 범죄들, 그런 걸로 나아가는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처벌이 약하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스토킹 처벌법의 이 처벌 정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이제 지금 그 스토킹에서 갑자기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그렇죠. 갑자기 흉악범죄로 나아가는 거죠. 흉악범죄로 가는 경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들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경찰들이 학대 예방 경찰관이라고 있어요. 네. 그 전체 경찰 중에서 몇 명 정도는 학대 예방 경찰관을 둬야 된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그 정원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또 이 정원을 늘릴 수도 없어요. 지금 뭐 수당 신설하고 이래가지고 학대 예방을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본다는데, 그러면 전문성만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현장에 바로바로 투입할 수가 있고, 그 현장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딱 징조를 보면서 차단해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시켜서 이 문제를 조기에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근데 그랬다가는 너무 강한 처벌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 공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인권 침해가 도처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어떤 준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처벌보다도 강한 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강력하고 정말 제대로 된 적용. 지금 보면
그 스토킹 범죄로 몰려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얘기들도 간간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자기는 별다른 의식 없이 뭐 사람을 갖다 쳐다봤는데 저 사람이 아까부터 나를 쫓아오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이 신고를 해서 그래서 곤욕을 치르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더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대 그 전담 학대 예방 경찰관들이 더욱 더 늘어나서 이런 그 특정한 스토킹 의심 사례들이 나올 때 바로바로 투입돼서 그 현장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법의 처벌 강화보다는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 유의미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결국 이 스토킹 처벌법을 두고 일종의 젠더 갈등이 좀 유발되기도 하잖아요. 예. 실제로 뭐 그 통계를 보면 이 스토킹의 가해자들이 남성인 경우가 일단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모호한 것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실형까지 살게 하고 있는 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스토킹 처벌법이 좀 더 강력한 처벌 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그런 처벌 이런 것들까지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사실 이 스토킹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일종의 권력의 차이에서부터 오는 범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나보다 강해 보이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스토킹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죠. 네, 못해요. 예. 물론 뭐 그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 그 어떤 물리력이 좀 이렇게 앞서 보이는 그런 사람을 스토킹하는 상대적으로는 물리력이 좀 적어 보이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실제로 그 물리력 이상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강한 자신감들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스토킹을 통해서 누군가를 집요하게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보통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자극들에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공격들을 갖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위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별이 남성이라고 해서 스토킹을 안 당한다. 그럴 수가 없는 그건 거거든요.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행위들이 정확하게 이제 그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판례들이 쌓이면서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제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을까를 놓고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스토킹은 그럼 어떤 식으로 처벌이 되어 왔었나요,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경범죄였으니까 네, 경범죄였던 거죠. 경범죄로 처벌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훈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남녀 간의 애정 문제로 그냥 예. 치부가 됐던 거죠. 지금 스토킹 현황들을 보면은 대략 2019년에 5,486건이 신고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결국은 일정한 법적인 어떤 그 처벌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586건. 그러니까 전체 중에 10분의 1만 법적으로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것인데 그 경범죄로 처벌을 하는데도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처벌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나머지는 다 훈방인 거죠. 그래서 이 신고 건수 10대 1에 대한 이런 그 상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스토킹 범죄라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법이 강화된다고 해도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도 이 나머지 90%라고 하는 그런 영역 안에 숨어 있는 심각한 어떤 사인들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평론가님께서는 이 법의 실효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실효성을 이 법만 가지고 판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법이
이렇게 강화되는 측면들이 가지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진짜 실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는 그런 능동적 공권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능동적 공권력은 결국은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그 연구와 또 충분한 경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일선 그 현장에서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공무원들은 굉장히 참 뭐 많고 그래서 지금 엉뚱한데 세금이 새나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공권력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그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중앙 경찰과 지방 경찰의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좀 나눠지게 됐잖아요. 큰 체계가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이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전문적인 그 교육이 되어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럼 이런 인력들을 지역 그 경찰 공간에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더 시급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수당 줘서 이제 보수 교육 좀 받고 수당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상황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 좀 더 적극적인 전문 인력의 어떤 확보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갖다 높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럼 이런 스토킹 범죄 어떻게 좀 다뤄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예, 외국에는요 이미 꽤 오래전서부터 스토킹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199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을 저지르게 되면 최소한 6개월서부터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좀 돋보이는 게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시키는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 억울하게 좀 스토킹 범죄자로 몰리는 사례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렇군요. 오히려 역으로.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으니까 이 스토킹 범죄자로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변호관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이 잘못 적용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일종의 해프닝을 그게 하나의 소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 언제든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거구나.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인지하지 않는다면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에서 그걸 장치로 사용하는 걸.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18세 미만,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 연령이 5살 이상 연상일 경우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토킹 범죄는 권력형 범죄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기가 힘을 더 갖고 있다. 그게 어떠한 형태의 힘이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스토킹을 더욱더 빈번하게 또 더 꺼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그 피해자가 있거나 연령이 5살 이상 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무겁게 형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에서는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을 이미 해놨고요. 접근 금지 명령이 가장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상황이다. 딱 그러면 바로 접근 금지로 이어지는데, 근데 이걸 어기고 주변을 배회하는 경우는 무조건 범죄로 처벌합니다. 저는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훈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스토킹이라고 신고 들어왔어?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접근 금지. 그렇죠. 이렇게 처벌해 주는 거. 그러면 그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접근이 이렇게 막히는 정도로 불편함이 감수될 만한 정도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그 스토킹을 하는 행위만 포기를 하면은 다른 불이익들은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인신 구속이 된다든가 뭐 벌금이 나온다든가 이런 피해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토킹 자체를 이 법을 통해서 잘 다른 그런 감정으로 올라가는 걸 애초에 방지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이나 초대하지 않고 찾아온 적이 있으면 바로 체크리스트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스토킹
여부를 체크를 해보는 그런 상황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미 접근 금지가 돼 본 적이 있는데 기타 사항을 위배했거나 또 이런 체크리스트에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스토킹을 저질렀을 경우 바로 3개월까지 접근금지 처분, 그리고 또 최대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0년서부터 스토커 범죄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특히 물리적 폭력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이메일, SNS를 보내기만 해도 스토킹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스토킹 처벌법이 겨우 시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뭐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된 입법이 좀 서둘러질 것이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요. 다만 이번 법률이 뭐 반복 범행의 경우에만 처벌이 되는 그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치료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들 공존을 하고 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일단 이 만들어진 이 법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사례들이 쌓여야 돼요. 사례들이 쌓이게 되면 영국이나 일본처럼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영국의 사례들을 많이 좀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체크리스트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경찰관들이 전부 그거는 그냥 품에 갖고 있어야 되고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의 모든 경찰관들이 이렇게 학대 예방 담당관처럼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출두해서 상황이 스토킹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맞다라고 하면 바로 접근 금지를 내려서 석 달간은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 이런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쪽지 보내거나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것도 잦으면 스토킹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굉장히 문자를 자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욕설을 섞어서 무조건 스토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이 스토킹 처벌법 도대체 어떤 점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법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일단은 보호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 법안에 좀 더 구체화돼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분리를 어떻게 빨리빨리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고, 반의사 불벌죄 이 부분은 접근 금지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가 갖고 있는 한계를 많이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적인 충원, 그리고 그들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론가님께서 정리해준 말씀 중에서 결국 이 실무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이드, 행동 강령이 정말 정확하고 세밀해야 되거든요. 예.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모호하다면 사실 보수적으로 해석하시고 그럼요. 좀 몸을 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그렇죠. 것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좀 판례들이 쌓여가면서 어떤 행동에 어떤 지침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처벌하면 되는지가 좀 명확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예. 데일리탑 이슈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